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딸려있는 여러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안에서 각 항목별로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때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고 잘 가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전체적인 방향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손익계산서는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지금 제조업이고 실제로 본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공장이 있으시고 제품을 만드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매출 원가율이 한 65% 정도 6,500만 원 정도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게 매출 총이익이니까 3,500만 원 정도가 남겠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대략 비율이 한 15% 내외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판매 관리비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제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2천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회사에서 대출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자 내고 또 아니면 은행에 예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나오겠죠. 이건 뭐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영업외로 5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갔다 그러면 실제로 경상이익은 1,500만 원이 나오겠죠. 특별수지는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대부분 회사들이 특별수지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하고 보면 법인세 차감 전에 1,500만 원이 남으시고 여기서 법인세를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여기 이제 세무라고 할게요. 그래서 1,500만 원에서 세무를 뺀 값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기 기업일 때 아니면 매출이 작을 때는 세무사님들한테 그냥 기장 맡겨가지고 세무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나와도 많이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만 주로 신경을 쓰시냐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법인세가 얼마냐, 이것만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회계 쪽에 대해서 뭐 명확히 이해가 있으시거나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세무사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간단히 요것만 줄이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여기서 따른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불필요하게 비용 부분에서 많이 뭔가를 조정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결국 이게 줄어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금 적게 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잘못 재무제표를 만드시다 보면 이게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이게 재무상태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 복잡하게 많이 있고 회계적으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서 대표님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데 크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나뉘고,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크게 두 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다음에 자본도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자본금, 잉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잉여금이에요. 회사에 잉여금이 남는 게 어떤 부분이냐, 여기서 이익이 났죠? 그 부분이 여기에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냈다, 일부러 줄였다, 아니면 이익을 진짜 적게 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많이 안 늘겠죠. 오히려 얘가 적자가 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세금을 적게 내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세금은 항상 적정하게 내시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성실 납세자가 되시라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너무 적게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에 맞게 적당한 수준까지 내고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다, 이런
마인드로 세무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잉여금이 이렇게 해서 해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어떻게 또 연결이 돼 있냐 보시면, 은행에서는 주로 안전성을 위주로 봐요. 그래서 안전성 관련해서 크게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이 회사 자산 중에 유동성 자산이 얼마가 있고 유동성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식으로 따지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유동 자산이 1억이 있는데 유동 부채가 1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1억 5천분의 1억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2니까 한 67% 정도 나오겠죠. 자, 이런 유동 자산, 유동 부채는 왜 중요하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1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거는 1년 이상의 기간에 받을 수 있거나 갚아야 되는 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부채는 1억인데, 유동 자산은 1억인데 유동 부채가 1억 5천이라는 말은 이 회사는 1년 안에 1억을 내 수중에 가져올 수 있지만 1년 안에 1억 5천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이 어디서 생길 거냐? 이런 질문을 은행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이 5천만 원이 여기서 이익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 줄게.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 회사는 계속 쪼들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은 한 100에서 150% 정도를 적정하다고 은행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를 가능하면 줄이거나 유동 자산을 가능한 늘려놓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런 거 관리를 안 하세요.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돈 빌려? 밑에 직원들이 빌렸어요. 근데 그거 뭐 만기 얼마짜리야? 6개월짜리인데요. 1년짜리인데요. 결국 다 유동 부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유동 자산도, 자, 우리가 물건 팔았어요. 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현금화 되니? 그게요, 금방 안 되고 좀 있다가요. 특히 내년에 연말 같은 때, 내년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유동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보셨고 관심 있으신 부분이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전체 자본분의 부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분의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자본금은 뭐 특별히 변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잉여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을 일부러 세금 적게 내려고 줄였어요. 그러면 이게 적게 줄겠죠? 자본은 아주 조금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적자를 내면 줄어들겠죠. 근데 부채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결국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미니멈 500%예요. 5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갖고 계시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하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물론 연수에 따라서 그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0% 미만까지 봐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500%거든요. 그래서 500% 이상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의존도예요. 차입금 의존도는 이 회사의 자산분의 차입금이에요. 이 회사가 전체 가진 자산이 실제로 여기 가지고 있는 차입금, 부채 중에 일부 차입금하고 연계해서 얼마 정도냐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차입금을 사실 줄여야지 의존도가 낮겠죠. 자산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정확히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면 차입금 의존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볼 때 그 차입금 의존도는 한 30에서 50% 이내 정도를 적정하다고 봐요. 50%가 넘어가면 사실 이 회사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도 이 차입금을 갚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유동 자산이 적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팔아도 이 빚 갚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한도가 작게 나오고 아니면 금리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율 정도는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대표님이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겨갖고 대충 기장해 주세요, 세무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보면 이 재무상태표가 엉망이 돼 있어서 막상 이 비율 계산해 보면 대출이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인 가수금, 가지급금 관련해서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